5년간 공공기관 채용 과정을 전수조사했더니 2,000건 넘는 규정 위반이 적발됐습니다. 기관장이 직접 개입한 경우도 상당수입니다. 위법이 확인된 44건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경찰이 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국세청 조사 4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의 새로운 차명 계좌를 추가로 확인한 만큼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미 고위 당국자들이 미국 선수단의 평창올림픽 불참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 정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아무 의미 없는 발언 같진 않아 보입니다. 종교인 과세 개정안에 종교인 세무조사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용이 담긴 걸로 드러났습니다. 어떤 특혜 조항들이 들어있는지 따져봤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시장 경제 질서를 흔드는 중대 범죄라는 이유입니다. 영흥도에서 침몰한 낚싯배의 출항 시각이 새벽 6시라고 해경은 줄곧 밝혀왔는데 SBS가 CCTV를 확인했더니 5시 56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아직도 사고 시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000명 넘게 예약한 민간기획사의 어린이 테마파크 행사를 일주일 앞두고 고양시가 일방적으로 대관을 취소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 행사를 치러야 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현장을 고발합니다. 미국에서 접촉사고로 말다툼을 벌이던 운전자들이 서로 총을 난사해 행인을 포함한 2명이 다쳤습니다. 뉴멕시코주 고등학교에서도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 학생 2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선언한 뒤 주변 아랍권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무장 봉기까지 부추기고 있어 대규모 유혈 사태가 우려됩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 채용비리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사청탁의 점수 조작은 기본이고 기관장이 직접 특혜 채용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법을 어긴 44건은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기회의 공정성을 박탈하고 힘없는 사람은 들러리 세우는 범죄, 이제 뿌리 뽑을 때가 됐습니다. 먼저 박민아 기자입니다. 정부의 채용비리 전수조사는 275개 공공기관의 지난 5년 동안의 채용 과정 전반에 대해 이루어졌습니다. 모두 2,234건의 문제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143건은 인사청탁이나 서류 조작 등 구체적인 비리 혐의가 드러나 징계 대상에 올랐습니다. 우선 특정인이 유리하게 점수를 조작하거나 배점 기준을 바꾼 경우가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기관장이 인사 담당자에게 지인 자녀의 이력서를 직접 전달해 특혜 채용을 지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관장이 직접 개입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금품을 수수했거나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경우, 또 문서 위변조, 업무 방해 등 위법 사실이 확실시되는 44건은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운영된 정부의 채용비리 신고센터에도 290건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신고와 제보가 많이 들어온 19개 기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3주간 심층 조사를 실시하고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내년에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824개 지방 공공기관과 272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어집니다. 정부는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해당 공공기관과 비리 혐의 기관장이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SBS 박민아입니다. 구직 청년들에게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 채용 과정은 말 그대로 그들만의 리그였습니다. 기관장과 사회 고위층이 짬짬이 공모한 경우가 많았는데 결과는 정해져 있고 외부에선 알기 힘든 구조였습니다. 채용비리 백태 조성현 기자가 전합니다. 2014년 한 공공기관에 응시한 A씨는 면접 시험장에 들어서자마자 합격을 확신했습니다. 면접관 5명 중 3명이 자신이 속한 모임 회원이었던 겁니다. 같은 모임 소속인 기관장은 면접 후 인사위원회도 건너뛰고 채용을 지시해 A씨를 선발했습니다. 다른 공공기관은 지원자 B씨를 뽑기 위해 전형 단계별 합격 배수를 고무줄처럼 늘리는 수법을 썼습니다.
처음엔 5배수 범위였던 서류 전형 합격자를 30배수로 또 45배수로 늘린 끝에 B씨를 최종 합격시켰습니다. 합격자는 B씨 딱 한 명이었습니다. 채용 내정자와 함께 면접을 보는 경쟁자들의 점수를 깎아내리거나 부모 이름과 직업이 적힌 응시원서를 면접관들에게 돌려 해당 기관 고위직 자녀가 채용된 곳도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중앙공공기관만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공기관까지 포함할 경우 비리 규모는 훨씬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정부의 자체 조사라는 한계 탓에 고위공직자나 정치인 등 유력자가 연루됐을 경우 제대로 된 처벌로 이어질 수 있겠냐는 회의적인 전망도 나옵니다. 공론화의 장으로 끌어내야 된다. 그래서 예. 언론이 전부 다 감시하고 국민이 감시하고 그래서 시스템이 완전히 밝혀질 수 있도록 네. 완전히 다 공개해야 된다. 채용 비리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내부자의 제보 없이는 결정적인 비리를 찾아내기 힘든 한계를 극복하는 것도 남은 과제입니다. SBS 조성현입니다. 이렇게 채용 비리가 드러났을 때 가장 억울한 건 실력에서 앞서고도 떨어진 피해자들입니다. 정부는 해당 기관의 인사 규정과 연관된 문제라며 구제할지에 대해서 심층 검토하고 있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채용 부정이 속속 드러나면서 불이익당한 피해자들의 소송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승구 기자입니다. 정모 씨는 2015년 금융감독원 입사시험에 3번째 도전했지만 탈락했습니다. 정 씨는 최근에서야 2명을 뽑는 채용에서 2등을 하고도 떨어진 걸 알게 됐습니다. 금감원은 예정에도 없던 평판 조회를 추가로 실시해 정 씨의 부정적인 평가 점수만 주고 대신 3등을 합격시킨 겁니다. 휴직까지 하면서 공부했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되지 않을 그런 시험에 제가 그렇게 준비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너무 허무했습니다. 정 씨는 금감원을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2년과 13년 합격자 중 상당수가 부정 입사자인 걸로 드러난 강원랜드도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22명이 1,000만 원씩 배상하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몇 사람 자르고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그 기관의 어떤 문화 자체, 체질 자체를 좀 바꾸게 하는데도 좀 유의미한 자극이 되지 않을까. 취업준비생들은 불공정한 채용이 만연해 있는 것 같다며 불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인맥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기사를 많이 접하니까 아무래도 저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취업을 하나. 앞으로 채용 비리가 적발된 공공기관의 이름과 사례가 구체적으로 공개되면 피해자들의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한승구입니다. 네, 이 문제 조성현 기자와 조금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 기자, 가장 궁금한 건 이렇게 부정 채용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어떻습니까? 네, 지난 10월 김동연 부총리가 원칙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네. 부정하게 채용된 직원은 퇴출을 원칙으로 한다는 겁니다. 네. 오늘도 정부는 이런 기조를 유지했는데 해법이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우선 부정 입사자에 대한 처리 방침이 각 기관마다 다릅니다. 어떤 곳은 내규로 부정 입사자 퇴출 규정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곳은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부정 입사자 또 차순위 탈락자 어떻게 할 건지 모든 기관에 공통 적용할 기준을 만드는 것을 포함해서 정부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기준이 정해져야 부정 채용된 사람들을 어떻게 할지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 자, 그런데 공공기관이라는 곳이 정부 관계자들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과연 정부가 투명하고 깨끗하게 조사할 수 있을까요? 네, 정부는 이번 비리에 어느 기관 또 누가 연루됐는지 전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에서인데 만약 정부 관계자나 국회의원 같은 유력 인사가 연루됐어도 투명하게 공개할 거냐 의문으로 남습니다. 네. 조사 주체인 특별대책본부에도 전원 공무원들로만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조사 과정을 감독할 외부 인사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공공 분야가 이 정도인데 민간 기업은 어떨지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어떨 것 같습니까? 네, 공공기관의 경우 채용 관련 서류를 5년 동안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조사도 가능했던 겁니다. 반면 민간 기업은 당연히 이런 규제가 없죠. 때문에 민간 분야의 채용 비리는 결정적인 제보나 물증이 없는 한 밝혀내기가 참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공공 영역이 이 정도니 민간은 더 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짐작만 할 따름입니다. 네,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뉴스 계속해서 전하겠습니다. 경찰이 특별세무조사 담당하는 서울국세청 조사 사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를 추가로 확인했는데 국세청에서 관련 자료를 찾고 있는 겁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지방국세청 효재별관. 경찰 수사관들이 박스를 들고 나옵니다. 혹시 어떤 증거 확보하셨습니까? 어떤 진술 때문에 오신 건가요?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오전 9시 반부터 서울국세청 조사 사국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벌인 겁니다. 경찰이 확보한 건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관련 자료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밝혀지지 않았던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그룹 전무급 이상 임원들 명의로 된 이 계좌는 지금까지 경찰이 확인한 것만 수십 건, 금액은 최소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이 이건희 회장 일가 자택공사 비리 의혹 수사 과정에서 공사비 자금 출처를 쫓던 중 이 차명 계좌들이 발견됐는데 일부는 2008년 특검 수사 결과 발표 이후 새로 개설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차명 계좌는 물론 이후 새로 만든 차명 계좌도 포함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차명 계좌들은 지난달 국세청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힌 차명 계좌와도 별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임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이 계좌들을 지난 2011년 서울국세청에 신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삼성 임원들의 진술이 맞는지 확인한 뒤 이들을 다시 불러 차명 계좌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이건희 회장의 새로운 차명 계좌가 만들어진 시점이 2008년 삼성 특검 이후라는 겁니다. 당시 삼성은 선대 회장에게 물려받은 돈이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발견된 건 차원이 다른 돈, 즉 비자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어서 이한석 기자입니다. 지난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삼성 측은 차명 계좌 1,199개, 4조 5천억 원은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돈이라고 했습니다. 회장과 회장 가족이 소유하지 않겠다는 뜻이지 그 용도는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회장께서 생각하시겠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찰이 발견한 이 회장의 새 차명 계좌 일부는 지난 2011년 국세청에 신고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삼성 특검 3년 뒤 당시 특검이 밝혀낸 선대 회장이 물려준 돈과는 별개라는 얘기입니다. 국세청이 파악한 이건희 회장 차명 계좌가 더 있다는 지난달 SBS 특종 보도와도 맥이 닿습니다. 때문에 수사의 핵심은 새 차명 계좌의 자금 출처를 규명하는 겁니다. 주목할 부분은 차명 계좌가 삼성 임원들 명의라는 점입니다. 삼성 계열사의 회사 돈을 믿을 만한 임원 계좌를 이용해 빼돌렸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민주당 차명 계좌 TF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재벌의 부도덕을 눈 감아주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교묘히 피해 나간 법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만 합니다. 법적 책임과 별도로 특검 이후 이건희 회장의 새로운 차명 계좌가 드러났다는 점에서 삼성은 도덕적 비난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신세계그룹이 새해부터 주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합니다. 9시에 출근해 오후 5시에 퇴근하는 식입니다. 잠시 뒤에 전하겠습니다. 미 고위 당국자가 평창 동계올림픽 불참 가능성을 내비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서며 일단 봉합되긴 했지만 이 발언이 어떻게 나온 건지 짚어봐야겠지요. 김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제의 발언은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There's an open question. I have not heard anything about that, but I do know that in the talks that we have, whether it's Jerusalem, whether it's North Korea, it's always about how do we protect the U.S. citizens in the area. 미국 선수단의 안전을 강조하는 맥락으로 한 말이지만 평창 올림픽 불참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명에 나선 백악관 대변인의 어정쩡한 발언이 논란을 키웠습니다. That wasn't exactly what the ambassador said. No official decision has been made on that. 파문이 확산되자 샌더스 대변인은 트위터를 통해 재차 해명에 나섰고 노트 국무부 대변인과 미 올림픽위원회까지 참가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며 잇따라 진화에 나섰습니다. 한미 동맹과 국제 스포츠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할 때 실제 미국의 불참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럼에도 미국의 대북 정책을 주도하는 최고위 당국자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의도가 담겨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상황 관리가 필요하고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하게 되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그런 강력한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북 추가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을 향한 메시지도 담겼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미국의 참가를 약속했다며 평창올림픽 불참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을 의식하고 있는 만큼 참가국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확실한 안전장치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남승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둘러싼 미국 정부 관리들의 혼란스러운 발언 직후 청와대는 안보실 라인을 가동해 백악관 측에 배경 확인과 함께 상황 정리를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지난달 30일 정상통화 때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평창올림픽 참여를 분명히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일부 관료들의 단순 착오라는 점을 강조하는 취지입니다. 반면 묘한 긴장감도 감지됩니다. 미국이 대북 군사 옵션이 살아있다는 경고를 보냈다는 건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고 일축하면서도 미국 내 자국민 보호 논리가 혹시 모를 변수가 될지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결국 관건은 올림픽 안전을 어떻게 보장하느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종교 지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참여하는 평화올림픽 구상을 밝혔습니다. 민족의 화해와 화합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까지 이렇게 이끌어가는 아주 좋은 계기를 만들어내는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들어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5일부터 북한에 머무르고 있는 제프리 펠트먼 유엔 사무차장에 이어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도 북한 올림픽 동참 메시지를 갖고 방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평창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미국의 전략자산을 상시 배치 수준으로 유지하는 군사적 옵션도 협의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SBS 남승무입니다.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후배 격려 차원이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 본 겁니다. 류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영렬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국정농단 수사 직후 담당 부장검사 6명을 이끌고 안택은 당시 검찰국장 등 법무부 간부 3명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이 전 지검장은 이 자리에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건네고 1인당 9만 5천 원짜리 식사값도 내줬습니다. 부적절한 만찬이라는 비난이 일자 검찰은 이 전 지검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법원은 이 전 지검장에 대해 무죄 판결했습니다. 이 전 지검장과 해당 법무부 과장들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상하 관계에 있고 만찬의 성격을 볼 때 하급자에 대한 격려의 목적이 인정된다며 청탁금지법 처벌 예외 사유로 본 겁니다. 돈봉투도 100만 원을 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면직된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검찰국장은 면직 처분 취소 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지만 법적인 판단과 별개로 우병우 전 수석과 수백 차례 통화해 수사 필요성까지 제기됐던 법무부 간부들과 수사팀 간부들이 회식에 돈봉투까지 주고받은 행위는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SBS 류란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종교인 과세 특혜 오늘 하나 더 짚어봅니다. 앞으로 종교인 과세가 시작되면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일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럴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문제가 있는지 밝혀야 할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만든 시행령 개정안엔 종교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특혜 조항이 있습니다. 박세훈 기자입니다. 종교인 과세를 다시 2년 더 유예하자는 법안이 발의되고 다음 달인 지난 9월 세무조사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보수 개신교계에서 나왔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세무당국에서 우리 그 세무조사를 하지 않도록 이것만큼은 저희가 온몸으로 싸워서 우리가 이걸 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 요구는 지난달 말에 기획재정부가 입법 예고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됐습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하기 전 종교인에게 세금 탈루의 근거를 제시하고 수정신고, 즉 덜 낸 세금을 내도록 우선 안내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탈세 제보를 받더라도 바로 세무조사를 하지 말고
미납 세금을 내도록 우선 안내해 주라는 겁니다. 기재부는 종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납세자가 수정신고 안내를 받는다고 해명했지만 실제는 달랐습니다. 수정신고를 안 하고 조사하는 경우도 많죠. 왜냐하면 구체적인 탈세 정황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좀 특혜적인 그런 조항으로 보입니다. 이 특혜 조항은 입법 예고도 되기 전에 개신교계에 전달됐습니다. 혹시라도 탈세 제도가 들어올 경우에도 국세청에서 당해 교회의 목사님에게 먼저 우편으로 보내서 이런 제도가 들어간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장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장의 신청을 하면 그것으로서 끝나고 세무조사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종교인이 세무당국의 안내를 받고 세금을 제대로 내게 되면 가산세를 감면받고 탈세 범죄의 경우엔 처벌을 감경 혹은 면제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혜로 점철된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기간은 오는 14일까지입니다. SBS 박세용입니다. 현행 법정 근무 시간은 주 40시간인데 신세계그룹이 새해부터 한 주에 35시간만 근무하는 체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급여도 깎지 않고 직원에게 저녁 있는 삶을 주자는 취지인데 대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하는 겁니다. 정경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 35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아침 9시에 출근해 오후 5시에 퇴근하고 8시에 출근해 오후 4시 퇴근입니다. 이마트 폐점 시간도 1시간 앞당겨집니다. 다들 반기는 분위기고요. 아이들이랑 같이 저녁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여사원분들도 그렇고 남사원분들도 있고 가정이 있는 파트너들이 제일 좀 반기지 않나. 신세계그룹은 덴마크의 주 30시간 근무제 등을 연구하며 2년 전부터 준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생산직이 많은 신세계푸드는 당분간 제외됩니다. 신세계그룹의 파격적인 근무제 도입 소식에 오늘 하루 종일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재개는 실효성이 있는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유통기업인 신세계와 달리 제조업 중심의 기업들은 근로시간을 줄이면 생산량 유지를 위한 추가 고용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 대체할 인력이 없는 거죠.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 간에 어떻게 보면 위화감 조성 내지 이 격차는 더 커질 수가 있죠. 더욱이 휴일이나 연장 근로가 많은 유통업 특성상 연장 근로 수당이 줄어 임금이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신세계의 파격적인 실험이 과거 7시 출근에 4시 퇴근, 즉 7사제를 도입했다 흐지부지된 삼성의 전철을 밟지는 않을지 주목됩니다. SBS 정경인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동하는 청소차 후미 발판에 올라탔다 내렸다 하며 작업을 합니다. 사고가 끊이지 않고 그래서 법으론 분명히 금지돼 있지만 10년 넘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처한 안전부재 실태와 해법을 모색하는 연속기획. 오늘은 꼼수와 묵인의 합작품인 후미 발판의 문제점을 장세만 기자가 들여다봅니다. 환경미화원으로 함께 일했던 이 두 사람은 2년 전 작업하다가 다리를 잃었습니다. 4차선 도로변에서 쓰레기를 걷어 차량에 실은 뒤 차량 후미 발판에 올라서는 순간 갑자기 뒤에서 음주 차량이 달려들면서 끔찍한 변을 당한 겁니다. 음주 차량이 와서 그냥 그 상태에서 밀어가지고 부딪혀가지고 사고가 발생됐더라고요. 하지만 가해 차량 보험사는 소송에서 피의자들이 불법 발판에 탑승했으니 50%의 과실이 있다고 맞섰습니다. 업무 특성상 그렇게 업무를 하지 않고서는 일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라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사고 이후에도 발판 사용 실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깊은 밤 서울 도심도로를 달리는 청소차. 미화원 3명이 후미 발판에 매달려 갑니다. 가운데 미화원은 발판조차 없어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매일 문을 열고 내리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발판을 안 타고서는 도저히 일을 끝낼 수 없는 실정이. 이 발판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특장차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수거 트럭을 소개하는 카탈로그를 보면 후미 발판이 없습니다. 하지만 청소업체와 실제 계약된 달라집니다. 원래는 없는데 업체에서 발판을 요구하면 또 영업 측면에서는 또 고객들이 강력하게 요청을 하니까 안 해줄 수는 없잖아요. 수거 트럭을 받은 청소업체는 또 다른 꼼수를 부립니다. 불법인 발판을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게 만들어
자동차 정기검사 때만 발판을 떼어놓는 겁니다. 검사를 받으러 갈 때는 끼고 검사를 받고 나와서 다시 붙이고. 불법 발판이 10년 넘게 해결되지 않는 데는 무리한 작업량도 한몫합니다. 조수석에 탔다 내렸다 하기 번거로운 데다 작업을 제 시간에 마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에선 운전석과 조수석의 높이를 낮춘 저상 차량을 도입해 손쉽게 타고 내릴 수 있게 함으로써 안전과 효율을 동시에 챙깁니다. 꼼수와 묵인 속에 10년 넘게 미화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발판을 없애기 위해선 무리한 작업 부담을 덜어주는 수거 시스템부터 개선해야 합니다. SBS 장세만입니다.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남몰래 얻은 정보로 회사 주식을 처분해서 혼자 손해를 피한 혐의인데 침몰하는 배에서 선장이 혼자 살겠다고 도망친 거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이 소식은 전영우 기자입니다. 법원이 이른바 주식 먹튀 논란을 일으킨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최 전 회장은 곧바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또 최 전 회장에게 벌금 12억 원과 추징금 5억여 원도 부과했습니다. 최 전 회장은 지난 4월 한진해운과 채권단의 구조조정 협상 정보를 발표 전에 얻어냈습니다. 곧바로 자신과 두 딸이 보유한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팔아 10억 원가량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한진해운은 법정 관리를 거쳐 끝내 지난 2월 파산했습니다. 최 전 회장은 빚진 돈을 갚기 위해 주식을 팔았을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최 전 회장이 시장 경제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질타했습니다. 최 전 회장은 경영 경험 부족의 한계를 드러내며 기업의 부실을 자초했습니다. 그런데도 혼자 살겠다며 미공개 정보를 얻어 주식을 처분한 건 대주주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책임을 저버렸다는 게 법원의 결정입니다. SBS 전영우입니다. 낚싯배 사고 속보입니다. 해경은 낚싯배 출항 시간이 아침 6시라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그런데 SBS가 영흥파출소의 CCTV를 확인해봤더니 시간이 조금 달랐습니다. 오늘 실시된 현장 검증 소식까지 김기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 3일 새벽 진두왕 선착장으로 낚싯배 승객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이어 화면 왼쪽 상단에 낚싯배 한 척이 서서히 움직입니다. 급유선과 충돌한 선창 1호입니다. CCTV에 찍힌 선창 1호의 출항 시간은 새벽 5시 56분. 해경이 공식적으로 밝힌 출항 시간보다 4분이나 빠른 것으로 확인됩니다. 우선 출항 시간은 6시 출항. 출항 뒤 9분 만에 해경에 첫 신고가 접수된 셈인데 해경은 오늘까지도 정확한 사고 시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6시 5분이 사고는 아니고 신고 받은 시간이고요. 사고 시간은 저희가 아직 명확하지가 않고요. 오늘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에 대한 현장 검증이 이뤄졌습니다. 1시간 넘게 비공개로 진행된 선내 현장 검증에는 당시 함께 승선해 있던 선원 4명도 참여했습니다. 급유선의 조타실도 처음 공개됐습니다. 사고 당시 갑판원이 머물고 있던 식당은 조타실에서 10걸음 정도 떨어진 곳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급유선 선장은 지난 4월에도 같은 배를 몰고 중국 선적 화물선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낚싯배 사고 당시에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해경 영흥파출소의 구조보트가 출동 명령을 받고 현장에 도착하는 데는 모두 36분이 걸렸습니다. 출항하는 데만 20분이 지나갔고 불과 1.8km 떨어진 현장까지 가는데 다시 16분이 걸린 겁니다. 해경은 늑장을 부린 게 아니라 시설도 장비도 부족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실상이 어떤지 안상우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해경의 주력 구조보트인 2.2톤급 고속단정은 최대 시속 37km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낚싯배 사고 당시 영흥파출소의 고속단정은 최고속력의 4분의 1인 시속 9km로 거북이 출동을 했습니다. 당시 1m 높이의 파도를 고속으로는 헤쳐나가지 못한 겁니다. 너울에 쿵 부딪히는 거예요. 못하고 이렇게 처박히니까. 10톤이 넘는 순찰정이 있지만 지금 인력의 2배가 충원돼야 운용 관리가 가능합니다. 전용 계류장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어선과 같이 계류장을 쓰다 보니 같이 있는 어선들을 치우느라 고속단정 출항에만 20분이 소요됐습니다. 밤 되면은 여기 또 우리 배가 못 있어요. 또 저쪽 또 가야 돼. 밤 되면. 그나마 영흥 파출소는 나은 편입니다. 인천의 한 해양 파출소입니다. 바로 앞에는 선착장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간조가 되면 물이 빠져서 해경의 구조정이 정박조차 할 수 없습니다. 고속단정을 타려면 계류장까지 차로 5분을 달려가야 하는 해양 파출소도 있습니다. 전국 해양 파출소 95곳 가운데 전용 계류장을 가진 곳은 23곳, 24%뿐입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인데도 내년 수색과 구조를 위한 해경의 예산은 올해의 40% 수준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고양시가 운영하는 전시관에서 오늘부터 민간업체가 어린이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지금은 다른 행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고양시가 자체 행사 치르겠다며 약속을 뒤집었다는 겁니다. 화강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고양시가 운영하는 3,600제곱미터 규모의 전시관입니다. 오늘부터 행사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내부는 썰렁합니다. 원래는 어린이들을 위한 공연과 체험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었던 전시장입니다. 보시면 전혀 다른 축제를 위한 준비 공사가 한창입니다. 다음 주 예정된 고양시 축제를 준비하는 겁니다. 민간업체는 고양시가 일주일 전 정식 계약을 하루 앞두고 나가라고 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2달간의 긴 행사라 억대 광고비도 지출했고 입장권도 10,000장 넘게 팔렸습니다. 욕 얻어먹고 진짜 욕 많이 먹고 깨지고 내가 60평생 살다가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진짜 일주일 먹지도 자지도 못합니다. 고양시는 처음엔 AI 핑계를 댔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시 자체 행사인 꽃빛 축제를 실내에서 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AI 때문에 저희를 취소시키면 15일서부터 하는 꽃빛 축제도 취소를 해야 되죠. 더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담당 공무원들은 시장의 지시라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합니다. 제가 무슨 결정권자가 아니잖아요. 최고 결정권자가 그걸 뒤집었는데 절대 해주면 안 된다. 몇 번을 야단치고 난리로서 떨고요. 갑작스런 약속 취소로 업체의 손해는 물론 행사를 기다리던 학부모와 어린이들도 시의 일방적 처사를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SBS 화강윤입니다. 전국 평균 아파트 전셋값이 8년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고공행진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전에 강남 8학군으로 불렸던 곳이죠. 교육 정책이 바뀌면서 학원 많은 이 동네로 학부모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대치동의 한 입시학원에서 학부모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겨울방학을 앞두고 열린 고등학교 입학 설명회를 들으러 온 겁니다. 강남 8학군의 최대 학원 밀집 지역인 이곳 대치동으로 최근 학부모들이 다시 몰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외국어 고등학교의 우선 선발권을 폐지하면서 옛 강남 8학군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학원가가 유명한 대치동, 도곡동은 물론이고 방배동, 삼성동까지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세 가격이 오르는데도 전세 아파트를 구하려는 문의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30명 그 정도 보러 왔어요. 대부분 초등학생 학부모들 자기 집을 가지고 있으므로 재놓고 이제 공부 때문에 잠시 이쪽으로 오는 그런 분들. 전세 물량도 귀해 나오기만 하면 바로 계약이 될 정도입니다. 얼마 전에 30평대 아파트가 전세가 나왔는데 집을 안 보고 계약을 하고 계약 후에 추후에 집을 보는 사례가.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에도 옛 강남 8학군에서 시작된 열기가 교육 환경이 우수한 서울 다른 지역까지 확산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다음 주에 미국 제도권 시장에 진입하는데 가격 급등락이 심상치 않습니다. 올해만 20배 넘게 올랐죠. 비트코인 광풍의 중심지가 한국이란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최대식 특파원입니다.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이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미국에서 불과 5시간 만에 $5,000 이상 오르면서 1비트코인이 우리 돈 2,114만 원까지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20% 넘게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한때 2,500만 원까지 치달았습니다. 올 초에 비해 20배 넘게 오른 겁니다. There is a kind of
explosion. While the question is duration of the. 시카고 옵션 거래소는 오는 10일부터, 시카고 상품 거래소는 18일부터 비트코인 거래를 시작합니다. 막대한 기관 자금이 들어올 것이란 기대 속에 폭등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열기는 한국에서도 뜨겁습니다. 세계 GDP의 1.9%에 불과한 한국이 세계 비트코인 거래의 21%를 차지하는 날도 있습니다. 외신들은 한국을 핵폭탄이 터지는 그라운드 제로라고까지 평가했습니다. 비트코인이라는 자체가 아직 완전히 완성된 형태의 가상화폐가 아닙니다. 현재도 여전히 실험 중이고 굉장히 위험한 자산이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의 본질적 가치는 화폐를 대체하는 가능성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금처럼 급등락을 반복한다면 결국 화폐 또는 결제 수단으로서의 기능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뉴욕에서 SBS 최재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차량 접촉 사고가 나면 시시비비 가리다 서로 싸울 때가 있습니다만 미국에선 말다툼하던 운전자들이 대낮에 큰 길에서 총질을 하는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이용갑 기자입니다. 미국 텍사스 휴스턴 도심입니다. 집 차량 옆에 있는 백인 남자가 권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맞은편 흑인 남성도 권총을 꺼내 언성을 높이는가 싶더니 이내 서로 총을 쏴댑니다. 경미한 접촉 사고로 시비를 가리다 흥분해 총격전을 벌인 겁니다. He was just wielding the gun everywhere, shooting bullets, and I felt so helpless because I wanted to tell everyone to stop going near there. 난사된 총탄에 지나가던 여성 한 명이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주변에 세워둔 차량 유리창도 부서졌고 총을 쏜 남성 중 한 명도 다쳤습니다. 미국 뉴멕시코주의 고등학교에서는 교내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 학생 2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총격범도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이렇게 총기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도 미 하원은 공화당 주도로 총기 소지자의 이동을 편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이홍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라고 선언한 데 격분한 아랍권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금요 예배 신도들이 많이 모이는 오늘을 분노의 날로 선포해 유혈 사태까지 우려됩니다. 이대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팔레스타인 시위대가 타이어에 불을 붙이고 도로를 막은 채 돌을 던집니다. 이스라엘군이 최루탄과 물대포를 쏘며 해산을 시도했지만 시위는 더 격해지고 있습니다. They shot me because I'm defending the right to exist. I will go down every day and defend the right to exist. 군과 시위대의 충돌로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금요 예배를 위해 평소보다 더 많이 모여든 무슬림들이 시위에 가담하면서 유혈 사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촉구하고 있는 인티파다, 즉 반이스라엘 민중봉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서 1987년과 2000년 두 차례 일어난 인티파다로 수천 명이 숨졌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시위는 아랍권 전체로 번지고 있습니다. 터키 앙카라와 이집트 카이로, 요르단 암만 등에서도 항의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네덜란드에선 아랍계 남성이 유대인 식당 유리창을 깨며 난동을 부리다 체포됐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잠시 뒤부터 예루살렘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의에 들어갑니다. 카이로에서 SBS 이대욱입니다.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방안보 분야 실세였던 김태효 전 청와대 기획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군과 청와대의 연결고리로 군의 댓글 정치 공작에 관여한 혐의입니다. 윤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군 형법상 정치관여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구속영장에 기재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부터 국방안보 분야를 도맡았던 김 전 기획관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댓글 정치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기획관은 사이버사 댓글 요원으로 우리 사람을 뽑으라는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군에 전달하고 김 전 장관으로부터 사이버사 활동 보고서를 전달받는 등 청와대와 사이버사 사이에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할 때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문건이 발견됨에 따라 군사기밀 유출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김정기획관은 지난 5일 검찰 조사에서 군의 정치 공작에 직접 관여한 바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정기획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군의 정치 공작에 이 전 대통령의 지시 등 청와대에 개입이 있었는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최근 가뜩이나 시끄럽던 국민의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9년 전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그 제보자가 현재 국민의당 최고위원이란 주장이 나온 겁니다. 보도에 전병남 기자입니다. 지난 2008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100억 원대 비자금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제가 검사가 아니다 보니까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대검에 드리겠습니다. 사실 무근으로 결론 났는데 당시 제보자가 대검 수사관 출신 박주원 국민의당 최고위원이란 의혹이 오늘 제기됐습니다. 당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긴급 회의를 열어 당원권을 정지하고 최고위원직도 박탈하기로 했습니다. 당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우리 정체성을 송두리째 짓밟는 그런 행위였기 때문에 진위가 반드시 확인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 쪽 사람으로 분류되는 박 최고위원은 일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바른정당과 통합 추진으로 DJ계 호남 중진과 맞서온 안 대표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습니다. 내일 호남에 오지 말라는 경고성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굉장히 격앙된 상태에서 안철수 대표가 호남을 방문하면은 정원시 총리의 밀가루 사건, YS의 광주 유세 사건과 같은 불상사가 당의 핵심 기반인 김대중 전 대통령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국민의당은 통합을 통한 외연 확장은커녕 분당 위기에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내일이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꼭 1년입니다. 1년 사이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여야 자리 바꿈을 한 정치권은 1년을 어떻게 말하는지 임상범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시 여당에서 지금은 야당으로 이름까지 바꾼 자유한국당. 오늘 예정됐던 최고위원 회의도 취소하고 대변인도 공식 논평 한 줄 내지 않았습니다. 1주년이라는 건 조금 제가 좀 다사다난했던 그 1년이었기 때문에 지난 1년을 이른바 흑역사로 평가하는 겁니다.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62명. 그중 33명이 당을 뛰쳐나와 바른정당을 만들었다가 다시 복당하는 등 아직은 겸연적인 행보의 연속이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은 70%대 국정 지지율 속에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탄핵의 주역들은 오늘 백서를 발간하면서 여전히 남은 과제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크게 달라지지 않은 정치권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도 작지 않았습니다. 야권은 야권대로 지리멸렬해서 내부 권력 싸움에 영일이 없고 여당도 높은 지지율에 안주해서 자기 변화의 노력에 소홀한 게 아닌가 하는 당파 이익을 넘어 개혁 과제를 완수하는 것이 촛불 정신의 구현이자 탄핵의 교훈임을 여야 모두 명심할 때입니다. SBS 임상범입니다. 요즘 음악 감상할 땐 편리한 디지털 음원이 대세죠. 오래된 LP는 아날로그 감성이란 정반대의 매력으로 부활하고 있는데 CD는 설 곳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CD가 내세우는 매력도 있습니다. 조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런 작은 CD 기억나시나요? 지름 8cm 미니 CD로 1990년대에 잠깐 등장했다 사라진 형태입니다. 싱어송라이터 나얼이 낸 최신 싱글 앨범입니다. 표지도 자신의 작품으로 꾸민 이 한정판 CD는 판매 시작 15분 만에 모두 팔렸습니다. 음악은 그냥 소비하고 듣고 버리는 시장으로 됐잖아요. 음악을 소유하고 싶은 분들에게 좀 특별한 선물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루시드 폴은 8집 음반을 자신의 에세이집과 묶어서 냈습니다. CD에는 음원에 없는 곡을 더 넣고 곡 배열 순서도 달리했습니다. CD라는 음반 그 이상의 가치를 부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음악을 만든 사람의 삶, 노래의 맥락 이런 것들을 좀 풀어내고 싶었다고 해야 될까요? 두툼한 화보와 CD를 같이 넣기도 하고 가수 얼굴이 새겨진 교통카드, 포토카드를 주기도 합니다. CD에 소장 가치를 더하는 겁니다. 모으는 재미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순서대로 듣는 것 자체로도 음악적인 체험이 있기 때문에 초고음질 음원이 나오면서 음질에서도 우위를 잃게 된 CD가 독특함, 존재감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SBS 조지현입니다.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전병헌 전 정무수석에 대해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병헌 전 수석에겐 롯데 홈쇼핑에 대해 e스포츠협회 후원금 3억 원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 외에 GS 홈쇼핑을 압박해 1억 5천만 원을 후원하도록 하고 기재부가 e스포츠협회에 2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이 추가됐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K-LPGA 투어 2018 시즌 개막전이 베트남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여고생 특급 신인 최혜진 선수가 첫날 공동 선두에 올랐습니다. 서대원 기자입니다. 지난 시즌 아마추어 신분으로 2승을 올린 최혜진은 프로 자격으로 맞는 새 시즌에 신인왕에 도전하는데 첫 대회부터 쾌조의 출발을 보였습니다. 전반을 버디 1개로 마친 최혜진은 후반 들어 본격적인 몰아치기에 나섰습니다. 정교한 아이언샷과 감각적인 퍼트로 14번 홀부터 3홀 연속 버디를 만들어낸 게 압권이었습니다. 마지막 홀도 버디로 기분 좋게 마무리한 최혜진은 첫날 보기 없이 버디만 6개를 잡아 6언더파 공동 선두에 올랐습니다. 스타트를 잘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어서 좀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었는데 뭐 생각보다 더 잘 돼준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은 라운드였던 것 같아요. 투어 2년 차인 20살 전우리도 6언더파를 쳐 최혜진과 함께 한타차 공동 선두에 나섰습니다. 대세 이정은이 개인 사정으로 빠진 가운데 지난달 시즌 마지막 대회에서 생애 첫 승을 신고한 지한솔이 2언더파 공동 12위에 올랐고 지난 시즌 3승을 올리며 지현 돌풍의 중심에 섰던 김지현은 1언더파로 출발했습니다. 2018 시즌 개막전으로 미리 치러지는 이번 효성 챔피언십은 모레까지 3라운드로 열립니다. SBS 서대원입니다. 프로야구 잠실 라이벌 두산과 LG가 오늘은 선행 대결을 펼쳤습니다. 힘든 이웃에게 온기를 전하는 나눔의 현장에 유병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영화의 추위 속에 두산 선수들이 입김을 뿜으며 언덕길을 오릅니다. 좁은 골목을 지날 때는 조심조심. 빠른 배달이 필요하면 손에 손을 거쳐 연탄을 나릅니다. 올해로 5년째인 사랑의 연탄 나르기 행사에서 선수와 구단 직원, 팬까지 힘을 합쳐 연탄 5,000장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습니다. 무겁고 생각보다 힘들지만 오히려 또 여러분들께서 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가벼운 마음으로 또 연탄을 나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류중일 LG 신인 감독은 서울 시내 중증 장애인설에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삼성 시절부터 통 큰 기부로 유명했던 류 감독은 새 팀에서도 선행을 이어갈 생각입니다. 삼성 있을 때 적은 돈이나마 했고 또 서울 왔으니까요. 서울 시민들한테 힘고시 가려고. 한용덕 한화 신인 감독은 지역사회 불우이웃에게, 삼성으로 이적한 포수 강민호는 포항 지진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씩을 쾌척했습니다. 팬들에게 받은 사랑을 되돌려주는 야구인들의 따뜻한 선행이 추위를 녹이는 사랑의 난로가 되고 있습니다. SBS 유병민입니다. 박지성 대한축구협회 유스 전략본부장 겸 JS 파운데이션 이사장이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축구와 농구, 학업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보이는 청소년 23명이 혜택을 입게 됐습니다.
밤사이 서쪽 지방으로 눈이 옵니다. 충청도를 중심으로 5cm 안팎의 눈이 내리겠고 서울은 약하게 날리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양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날씨가 춥기 때문에 내린 눈이 그대로 빙판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집니다. 내일까지는 평년 기온을 밑돌면서 차가운 날씨를 보이겠고요. 일요일인 모레는 전국적으로 눈과 비가 내리겠습니다. 대신 추위는 잠깐 쉬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오늘보다는 기온이 조금 올라가지만 찬바람이 불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 한낮 기온은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대구의 낮 기온은 7도, 광주 9도로 오늘보다 4, 5도 정도 높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눈과 비가 내리겠습니다. 매서운 한파는 다음 주 초반 무렵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신의 직장으로 불리던 공공기관이 채용 비리 때문에 이번엔 복마전이라 비난받고 있습니다. 복마전, 마귀들이 숨어 있는 곳이란 뜻이죠. 공공기관이 신 아니면 마귀로 불리는 걸 보면 보통 인간 세상의 상식은 잘 통하지 않는 곳이 모양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